이거를 이제 3번이나 유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성에 대한 갈망들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모든 총만난 정말 총체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작품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은 어느 한의 특징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를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그 하나의 범주 안에 든다면 초현실주의라는 볼 수가 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마치 초현실주의 영화처럼 우리가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보면 대페이지만 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낯설게 하기. 그래서 영화가 갑자기 뭐 건물에서 막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또 무의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마치 현실처럼 재현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현실적인 특징인데 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림이죠. 초현실주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앙드레 브루통이 1924년도에 인간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자동기술법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등장한 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성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인간을 죽음을 몰아넣으러 간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가려져 있는 무의식, 내면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때부터는 내면을 드러내는 그림. 그게 바로 이제 초현실적이고 또 초현실적인 그림들은 사실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프로타주라든지 대페이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양하게 갑자기 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이를 잃고 났을 때 자신의 자궁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런 병원에 그 헨리포드 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초현실적인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범주에도 들지 않은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학풍을 구축한 그리고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리베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 제가 써져 있는 거 보면 그 옆에 버스 좌상 이런 것은 이 시기 때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전생애를 걸쳐서 가장 많이 그렸던 그 좌상일 수밖에. 자신의 무의식과 내면 이걸 다 이끌어내서 상징적 요소들, 우주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담아내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벨벳 드레스를 입은 좌상과 29년도에 그렸던 좌상 또 버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프리다 디에고 리베라를 그렸던 영화 속에서도 이 작품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비둘기와 코끼리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디에고 리베라의 모습이고요. 이제 그 결혼했었을 사진입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이제 민족미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는 민족미술과 비슷한 그런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뭐 디스트로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벽화 많이 그리고 뉴욕에서도 벽화를 많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죠. 이제 헨리 포드 1930년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바로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상으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번의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디트로이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잃게 되면서 이 그림 안에는 이 태아의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침대, 병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의학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신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침대에 누워서 계속 탐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시라도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중엔 디에고 리베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이 한 화면 안에다가 담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를 했을 텐데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작품이 금방 완성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사실 오랜 시간, 그래서 그림을 보면 상당히 꼼꼼한 붓터치 자국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크게 작가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동기술법이라 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대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극사실주의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사실주의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한 것은 사실주의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작품도 여기 아버지인 이제 빌헬름 사진 작가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정말 지지하고 격려해 줬던 그런 인물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 이 아버지 독일계 출신이거든요. 유태인. 그래서 그다음에 스페인 원주민 인디언의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스페인과 독일계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이제 조부모를 또 그린 그림입니다. 영화에서 또 나왔죠. 트로츠키. 그래서 레닌이 사망한 다음에 스탈린과 함께 이제 경쟁 구도에 있다가 공산당에서 탈퇴되고 나중에는 이제 망명길에 올라서 터키라든지 이런 곳에 망명이 다녔는데, 그 디에고 리베라가 이제 멕시코의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망명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동지애라든지 어떤 용모의 마음, 그래서 정확하게 어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존경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에서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1940년도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자객에 의해서 암살 당하게 되죠. 트로츠키는. 그 이후에 이제 그의 그림에 등장했던 그 작품들. 그리고 1939년도에 브루통의 후원을 통해서 이 화란에서 조현실을 개최하게 돼요. 브루통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를 선언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브루통 경우에도 그걸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려졌던 이제 작품들이 있고요. 1940년대에는 멕시코 초현실주의 국제전시회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40년도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그 육체적으로 또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척추 수술을 계속하게 되고,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발가락을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책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화에서는 발가락을 이렇게 자른 디오고 리베라고는 이혼을 했다가 다시 1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니네 프리다라고 하는 여기 작품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동맥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래서 항상 프리다 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죽음을 선택했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연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자른 자화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에고 리베라와 헤어진 후에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정말 처절하죠. 머리를 자르는 장면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거기 위에 보면 나의 머리가 길어서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제 나의 머리를 잘랐으니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치 악보의 노래처럼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어떤 기대마저도 스스로가 그걸 제거해버리는, 그러면서 어떤 남성의 그 디에고 리베라의 옷을 입고 있는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는 이 작품이 나왔었죠. 1940년도에 꿈이라고 하는 작품.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는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현실에서 사는 삶보다 죽음이 훨씬 더 그에게는 편안함, 평온함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프리다 칼로와 연관되어서 가장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가 맞지 않을까 해서요. 읽어보면 끝없는 가능성을 지닌 정신적인 세계, 삶과 죽음, 실제와 가상, 과거와 미래, 소통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높고 낮은 이 어떤 서로 모순되는 것들로 인지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지침,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 양가적인 감정, 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조부모들을 위해 그렸던 것들도 보면은 대륙에다가 그리고 한쪽에는 바닷가에다 그리고 또 그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나 이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실제와 가상, 뭐 과거와 현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어떤 그 초현실주의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어떤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내부와 어떤 의식의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들을 이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무의식을 끌어낸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글을 쓰듯이 또는 뭐 그림을 그리듯이 쉽게 우리가 무의식을 세계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상을 한번 그려봐라. 그 자화상은 눈에 보이는 재현, 외형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자화상으로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한동안 망설일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특히 또는 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한 5개를 뽑아서 그려봐라.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 5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애착하고 좋아하는 뭐 예를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강아지 한 마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프리다 칼로도 나중에 말년에는 앵무새와 원숭이 그리고 개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면은 과거에서도 보면은 어트리뷰트라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나타낸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마리아는 백합이 옆에 놓여져 있다든지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프리다 칼로는 어디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 이 무의식과 꿈을 세계를 탐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그림이 결국은 그게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1940년대 정원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1944년도부터 이 코르셋을 착용하기 시작을 해요. 척추 수술한 이후에 그래서 거의 이제 이때부터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신의 상황까지도 그림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심장의 기둥을 마치 척추처럼 세워놨지만 그것도 부서져 있고, 그 자신의 뒤에도 땅이 다 갈라져 있고, 온몸은 못으로 박혀 있고, 정말 처절하죠.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또 초현실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몸을 표현하는 것, 혼종적인 몸, 그러니까 마치 자신에게 갇혀져 있던 것, 그리고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거나 상처받고 있거나 또는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이질적인 요소와 결합을 시켜서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유할 수 없는 그런 그 세계, 이성으로부터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자연과 융합을 시켜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이 자연 속의 어떤 풍경에서 얼굴만 본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연의 어떤 육체성, 감수성을 부여해서 혼종적인 어떤 몸의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희망이라고는 정말 볼 수가 없는 나뭇가지에 모든 나무 잎 하나 없는 심지어 나뭇잎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가지에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줄 빛이라도 좀 내리쬐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뒤에 이제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서도 번개까지 치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내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여기서도 지금 이분법적인 어떤 그 현실과 비현실, 과거와 미래, 우주와 지구 이런 어떤 표현
그다음 티후아나 어떤 멕시코 남서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훨씬 더 모성애가 강한 그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모성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그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디에고 리베라도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막 이런 그림도 등장을 하거든요. 1953년도에 마지막 영화에서 나왔죠. 그 회고 전시회를 디에고 리베라가 기획을 해서 전시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54년도 47에 우리나라 나이로 47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닥터 이제 파리에 항상 그리고 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인 기에르모를 그림. 그래서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이 사진기가 있고 그 밑에 내용 글들은 뭐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칼로가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일대기를 약간 썼어요. 아버지가 독일계 유태인인데 멕시코로 와서 성실하고 어떻게 살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걸로 해서 끝을 맺는 그림입니다. 프리다 일기장이 남아있죠. 그리고 1944년에 촬영했던 코르셋. 코르셋과 뭐 가죽으로 만든 거, 석고로 뜬 거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말년까지 코르셋 착용해야지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안타깝죠. 일기장에 남긴 말이에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사고가 난 이후에 디에고 리베라를 만남으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열정, 어떤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다시피 한 그 과정에서 또 디에고 리베라에게 또 여동생이 크리스티나 어떤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여성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힘든 삶을 살다 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실제로 이제 사망한 이후에 디에고 리베라가 이 코야칸에 있는 프리다 칼로의 푸른 집을 멕시코에 기증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박물관,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절망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제 여성 화가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처음부터 틀어서 위대한 여성 화가가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언제 나왔냐면 1960년대에 나왔어요. 너무 어이없죠.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1960년도에 위대한 여성 화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 페미니즘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프리다 칼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성 화가로서도 극히 드물고 특히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죠. 알려진 화가도 별로 없죠. 우리가 디에고 리베라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멕시코의 가장 최초로 그림을 산 작품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현실주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초현실주의 상징과 어떤 승화의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승화의 개념은 우리가 프로이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에 기여했던 인물이 프로이트예요. 왜냐하면 앙드레 브루통이 이 초현실적인 인간의 무의식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기조를 삼았던 게 바로 프로이트의 뭐 꿈의 해석이라든지 프로이트가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그런 그 방법들을 착용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보면 프로이트는 여러 책을 썼는데 승화라는 개념으로 따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저서에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면 승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승화했다. 뭘 어떻게? 그런데 결국은 이 자아 이드라고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승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도덕적, 종교적, 미적, 소망, 욕망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우리가 승화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사고 이념 활동으로 이제 승화시킨다. 그래서 승화의 원동력. 그래서 그림을 보면 계속 이 표상들이 달라져요. 상징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화를 이제 예술의 어떤 형성 원리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상징인데요. 프로이트가 이 승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면 유용이라고 하는 유용은 상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원형,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 그러다 보면은 심연 깊은 곳에 가다 보면은 뭐 태고적의 시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리다 칼로에서도 멕시코의 전통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냐? 그러면 결국 자기가 나고 자란 태어난 곳에 그 무의식 안에 깊은 곳에는 그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와 뭐 전통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 융은 이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프로이드는 이제 순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보면 딱히 어디 뭐 상징주의 그림이다, 뭐 초현실주의 그림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공주에도 들어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가로서 어느 하나의 어떤 형식에 치우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표현했던 화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결국은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상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예술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표현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자신이 마치 숨을 쉬면서 사는 것과 같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영화에 사실 중요한 것은 프리다 칼로가 어떤 작품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 물론 작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 47세 때 그가 사망했지만 시기별로 그 느꼈을 어떤 그 감정 또는 그 가족 간의 또는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 안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또 혁명가로서 뭔가 사회에 어떤 큰 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런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와 타인, 나와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이런 그 프리다 칼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깊게 한번 더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프리다 칼로 하면은 그런 페미니즘적인 여성의 어떤 삶을 드러낸 그런 화가로 사실은 과소평가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예술 전체를 봤었을 때는 어떤 그 위대한 화가 못지않게 정말 한 편의 일기처럼 예술 작품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작품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너무 늦게 끝났나요? 다음에는 영화를 좀 더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또 그림이 중간에 계속 나오니까 네, 근데 앞으로 또 볼 영화들은 그림이 또 안 나와요. 그런 영화들은 도대체 내가 이 영화를 왜 봤는지 그리고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면은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또 그림하고는 전혀 또 통합성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깊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